안녕하십니까. 계약법 하고 있습니다. 364페이지 위험부담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계약의 종류, 쌍무, 편무, 유상, 무상, 낙성, 용을계약 구별 꼭 하셔야 되고, 계약의 성립관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한 계약 성립, 그 성립의 모습과 어떻게 성립하는가, 언제 성립하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에 가실 책임이라고 원시적 불능일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하나 받고요. 그다음에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까지 받습니다. 쌍무계약은 매매를 했을 때 매매와 같이 양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긴다고 그랬죠. 특히 채무는 대가적 채무라고 그랬습니다. 대가적이란 건 네가 하니까 나도 한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죠. 따라서 네가 안 하면 네가 할 때까지 나도 못해. 이게 뭐였어요?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었었죠. 자, 두 번째가 위험부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계약 체결상에 가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문제가 생기죠. 각과 의 사이에 갑소유 주택을 매매를 했는데 이 주택이 계약 체결 후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멸실. 1월 10일 날 주택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15일 날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넘겨주는 건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주택 소유권은 30일 날 넘겨주고 잔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넘겨주기 전에 주택이 멸실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주택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됐죠. 불능인데 계약 체결 후 불능이죠. 이런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후발적 불능은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 주택의 멸실이 갑의 귀책 사유로 이행한 경우, 갑이 관리를 잘못해서 화재 같은 걸 관리를 잘못해서 갑의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등이 났다. 그래서 주택이 멸실이 됐다. 자, 이때는 나중에 뒤에서 보는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라고, 채무 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라고 을은 갑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갑에게도 을에게도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갑의 귀책 사유 불능이 된 경우하고 둘 다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진,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 지진으로 멸실이 됐다면 갑에게도 잘못이 없고 을에게도 잘못이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의 채무 불이행이 아니니까 을은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겠죠. 따라서 을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죠. 갑의 채무는 후발적 불능으로 소멸했는데 을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문제가 낳게 됩니다. 요게 위험부담이죠. 여기서 위험이란 건 을이 대가를 지급할 위험을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을은 주택을 못 넘겨받죠. 그건 분명해요. 주택은 멸실됐으니까. 반대로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에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불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갑과 을의 채무가 생겼는데 갑의 채무는 소멸했어요. 근데 을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을의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위험부담이에요. 그래서 위험부담은 이렇게 계약은 체결이 됐는데 그 중 어느 일방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었을 때 상대방 당사자의 채무를 소멸시킬 것인가 존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위험부담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결론,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가? 원칙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자. 자, 여기서 채무자란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합니다. 대금 지급 채무자인 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해진 채무의 채무자, 즉 갑을 말하게 됩니다. 자,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갑은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고 미리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이 있으면 돌려줘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채무자 위험 부담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즉 을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자, 을이 부담한다는 것은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주택은 못 넘겨받아요. 하지만 대금은 지급해야 돼. 자, 이건 어떤 경우일까요? 을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겠죠. 그죠? 즉 저 주택이 을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 을의 귀책 사유로 멸실이 된 경우, 갑의 잘못이 아니라 을의 잘못으로 멸실이 된 경우, 이때는 당연히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아까 주택을 1월 30일 날 넘겨주기로 했어요. 자, 1월 30일 날 주택이 멀쩡히 있어요. 그럼 갑은 주택을 넘겨주겠죠? 대신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대금을 지급하고 갑이 넘겨주는 등기 서류를 수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을이 대금을 마련을 못했어요. 그럼 갑은 주택 소유권을 넘겨주지만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을의 지체가 되겠죠.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합니다. 채권자 지체. 자,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이 넘겨주는 서류를 수령을 못하겠죠. 채권자 지체는 수령 지체를 말하게 됩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갑이 넘겨주는 서류를 대금을 지급하고 수령을 해야 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니까 수령을 못한단 말이죠. 이런 걸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라고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갑은 서류를 건네주려고 하다가 도로 가져갔겠죠? 그 후에 지진이 났어. 다시 말해서 갑, 을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 귀책 사유 없이 멸실이 됐어. 이런 경우는 멸실 자체는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지만 을의 지체 중 이런 상황이 생겼죠. 결국 을이 위험을 부담한다는 건 을에게 잘못이 있는 두 가지를 말하는 거죠. 을 잘못으로 멸실이 된 경우하고 지진으로 멸실이 됐지만 을 지체 중 지진이 난 경우, 두 가지 경우는 을이 위험을 부담해란 말이죠. 결국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가 됩니다. 해야 한다. 자, 이때 갑은 주택 안 넘겨줬죠. 하지만 대금을 받았죠. 거기다가 갑이 주택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세 안 내겠죠. 그죠? 양도세라는 게 뭐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나서 납부하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소유권을 안 넘겨줬잖아. 그럼 양도세 안 내겠지. 보험금을 받았어요. 그럼 갑은 을로부터 돈도 받고 세금도 안 내고 보험금도 받고 1타 3피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죠? 고섭치다가 1타 3피 나오면 아주 째지죠. 갑은 지금 째죠. 이런 걸 우리 민법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플러스 별도의 이득이 있다면 그 이득은 을에게 상환해야 되죠. 2중 이득, 3중 이득을 취득하면 안 되니까 갑이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소유권 이전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별도의 이득, 그 이득은 누구에게? 채권자 을에게 상환해라. 요렇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위험부담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적용이 돼야 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으로 가지 않고 대상청구권이라는 걸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상청구권. 어렵지 않습니다. 갑이 받는 보험금 같은 게 있어요. 보험금. 그러면 을은 자신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매매대금이 1억이야. 근데 을은 보험금을 2억을 받아.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대금 1억 주고 보험금 2억 달라고 하는 게 훨씬 이득이 될 수 있죠. 이런 걸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즉 위험부담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적용하지 않고 을의 입장에서 을은 갑에게 자신의 채무를 이행을 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뭘 넘겨라? 보험금을 나한테 넘겨라. 보험 청구권을 넘겨라. 또는 갑이 이미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나한테 넘겨라. 이런 식으로 뭘 행사할 수 있다? 대상 청구권. 이 대상 청구 자체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데 최근에 대법원 판례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위험 부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364페이지 보면 의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민법의 태도 채무자 위헌부담주의라고 되어 있죠. 537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쌍모계약의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무자 즉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게 채무자 위헌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 미리 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된다 그랬죠. 다시 말해서 을은 갑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그중에 니은. 이미 이행한 급분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디귿,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디귿, 당사자가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 얼마든지 있다. 오른쪽 채권자 위헌부담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538조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채권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대. 그 밑에 채권자 지체 중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불가능해졌을 때 두 가지. 둘 다 채권자 지체가 개입돼 있죠. 채권자 귀책 사유가 잘못. 채권자 잘못으로 멸실이 되거나 채권자 지체 중 멸실이 되거나 그럴 때는 채권자가 부담하되 이항. 채무자 갑은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한다. 이게 채권자 위헌부담이에요. 다만 밑으로 쭉 내려가서 양가로 3번 뭐를 할 수도 있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죠? 을이갑에게 보험금 내놔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을은 대금은 지급해야죠. 이렇게 위헌부담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네. 별거 없어요. 자, 그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왔죠.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매매와 같은 쌍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당연히 계약 당사자에게 채권 채무가 생겨야 돼요. 근데 이놈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요청을 해. 을의 입장에서는 왜 갑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는지 궁금하죠. 근데 그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보면 의미가 없죠. 물어보면 갑이 대답해야 돼. 여러분이 갑이라면 대답하겠어? 그걸 네가 왜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겠죠. 을은 알았다고 해야 되겠죠. 을이 수락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을은 누구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돼요?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병이 을에게 권리가 생겨요. 그런데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이런 걸 뭘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한다. 쌍모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지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목적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위에 539조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 일방이 자, 이 일방이 누굴까요? 을입니다. 을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을 했을 때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라고 돼 있죠. 이 채무자가 누구예요? 을. 얘를 뭐라고 불러요? 낙약자. 수락하는 사람. 이퀄 뭐예요? 채무자. 이렇게 되겠죠.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얘는 뭐라고 부를까요? 요청했죠? 요약자. 이렇게 되죠. 요약자.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말하는 채무자란 낙약자를 의미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위헌부담에서의 채무자는 불가능하게 된 채무의 채무자를 말하는 거고요. 위헌부담에서의 채무자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채무자가 누군지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쌍모계약을 체결하면 당사자는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예요. 그러니까 위헌부담이나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를 누군지 고정시키지 않으면 둘 다 채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고정을 시켜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는 누굴 말한다? 낙약자.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뜻이 되겠죠. 자, 한 장을 넘겨보면 양가로 2번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나와 있습니다. 성질,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무슨 특별한 계약이 아니죠. 매매계약 따위를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특약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약이 아니고 매매와 같은 일반 계약도 얼마든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보면 구별 개념이라고 해서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가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 이 두 가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이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닌데, 자, 먼저 면책적 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생각만 하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자, 내가 주택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요. 대출. 채권이죠. 그죠? 그럼 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죠. 자, 1억을 빌렸어요. 주택이 2억짜리예요. 근데 이 주택을 병이 사요. 병은 갑에게 2억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통 이런 매매할 때 병이 갑에게 2억을 지급하지 않고 1억만 주고 이걸 인수한단 말이죠. 그죠? 인수하죠? 채무인수죠. 자, 요 상태에서 병이 채무를 인수했을 때 은행은 병에게 돈 갚아라 할 수 있죠. 채무를 인수했으니까. 그런데 아직 요 상황에서 은행을 안 갔어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은행을 가서 채무자를 갑에서 누구로 변경해야 돼요. 병으로 변경해야 되죠. 그 변경하기 전이 병존적 채무인수입니다. 즉, 갑의 채무는 아직 살아있어요. 병이 그걸 중첩적으로 인수한 거예요. 요게 병존적 채무인수가 됩니다. 요런 병존적 채무인수는 잘 보세요. 을이 갑에 대한 채권이 아직 있죠. 병에 대해서 채권이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병사의 병존적 채무인수는 은행 채권자로 하여금 병에 대한 채권을 중첩적으로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은행을 가요. 채무자를 얘로 바꿔요. 그럼 얘는 채무를 면하죠. 면책적 채무인수로 바뀌어버려요. 갑은 면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에 대한 채권은 소멸하고 그 채권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을이 별도로 채권이 플러스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렵죠? 그러니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면책적 안 돼. 병존적은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행인수는 뭐냐면 여러분이 친구하고 중국집을 가. 근데 친구 놈이 안 간대. 거기 맛집인데. 그래서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외상값 3만 원이 있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 아니, 내가 갚아줄게. 가자. 이게 이행인수예요. 자, 같이 갔어요. 중국집 사장님이 친구 돈 멱살을 잡고 3만 원 내놓으라 그랬겠죠? 그럼 그 멱살 잡힌 친구는 뭐라 그럴까요? 얘가 갚는다 그랬대.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이게 이행인수예요.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만 약속이에요. 채권자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국집 사장님한테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은 나한테 돈 달라 소리 못해요. 친구 멱살을 계속 흔들겠지. 그게 이행인수예요.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만 약속입니다. 중국집 사장님에게 별도로 권리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란 말이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암기를 간단히 해주시면 됩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와 변제를 위한 공탁만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변제를 위한 공탁은 뭐냐? 내가 저놈한테 돈을 갚아야 돼. 근데 이 자식이 주소가 어디 사라졌고 연락해도 연락을 받지 않아. 돈 갚을 날짜는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그 날짜가 지나면 연체가 되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판사님, 제가 저놈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데요. 저 자식 주소를 모르고 연락도 안 됩니다. 변제기는 바짝바짝 다가오는데 그래서 제가 저놈한테 갚을 돈을 맡길게요. 이게 공탁이에요. 그럼 법원은 그래? 그럼 저놈한테 갚을 돈을 공탁소에 맡겨라. 공탁소, 법원이 지정하는 은행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갖다 맡겨. 그럼 나중에 채권자는 공탁소 가서 돈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변제를 위한 공탁은 나하고 공탁소 사이에 기존 채권자를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변제를 위한 공탁이라고 합니다. 공탁은 뭐 이런 거 외에도 무슨 담보공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주로 활용되는 게 변제를 위한 공탁이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됩니다.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출연의 원인 관계가 나와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가 일단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걸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합니다.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는데요.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 기본관계. 갑이 소유권 안 넘겨주고 있어. 근데 병이들한테 돈 달라 그래. 여러분이 을이야. 갑에서 아직 소유권도 안 넘겨받았어. 근데 병이 돈 달라 그래. 주고 싶을까요? 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을은 병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갑을 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을은 대응직을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이 둘 사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과 병이 무슨 관계에 있는지 을은 관심 없지요. 을은 갑부터 소유권만 넘겨받으면 돼요. 따라서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설령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갑이든 을이든 자신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주 중요하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4번에 추리는 원인관계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상관계 542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채무자는이라고 되어 있죠. 채무자가 누구예요? 낙약자는. 539조 계약. 이게 뭐예요? 이거죠. 이거 요거. 여기에 항변권이 생겼어. 뭐 거절권이 생겼어. 그걸 이유로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게 이거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채무자 을은 병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죠? 반면에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양가로 이번에 동그라미 1번. 관련 판례, 밑줄. 낙약자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보세요. 이 둘 사이의 항변. 끝이 뭐예요?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거절 못한다, 대항 못한다. 요약자도 마찬가지죠. 요약자 갑도 병과의 관계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또는 취소되었다 라는 것을 이유로 기본관계에 기초한 을에 대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판례가 그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 5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 나왔습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어야 되죠. 그죠? 플러스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되죠.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에요.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있고 플러스 제3자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의 존재. 이때 이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특약. 이거를 멋있게 제3자 약관 이렇게 부릅니다. 학자들이 제3자 약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5번에 양가를 1번 유효한 계약이 있을 것, 다음 페이지 제3자 약관이 존재할 것. 자, 이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특정되어 있거나 현존할 필요가 없다. 폐하 또는 아직 설립 중인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없다. 내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해요. 근데 아직 설립 중이야. 근데 사무실을 구해야 돼. 그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주식회사가 설립이 안 됐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임대차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 이름으로. 그죠? 내가 건물주와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장차 설립될 주식회사를 위한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약 당시 제3자는 현존하거나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매매대금 채권 같은 채권이 보통이긴 하지만 반드시 채권일 필요는 없다. 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대금을 줄 테니 등기는 병에게 넘겨라. 그럼 병은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을이 가면서 특허권을 사요. 특허권을 하면서 특허권 명의는 병의로 해라. 그럼 병은 특허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결국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주로 채권이긴 하지만 오로지 채권은 아니다. 물권일 수도 있고 특허권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한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은요. 제3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거예요. 아까 539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병은 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원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근데 갑과 을이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물건을 파면서 내가 대금을 받지 않을 테니 병한테 빌려준 1억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을이 알았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면 병은 을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게 돼요. 그죠?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있냐? 그렇다. 그게 3번이죠. 나아가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는데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다시 366페이지로 가면요. 위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 분양 보증이라고 366페이지 맨 위에 판례. 갑이 분양회사예요. 병이 분양을 받았어요. 아파트 수분양자. 그 다음에 갑은 자신이 혹시라도 부도날 때를 대비해서 분양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합니다. 주택분양보증계약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부도가 나서 분양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면 네가 이행해라. 이게 분양보증이에요. 따라서 이 분양보증계약은 분양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누구를 위한? 분양받은 사람, 수분양자를 위한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조건 붙였죠? 뭔 조건 붙였어요? 내가 부도나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 붙일 수 있구나. 출제가 됐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조건을 붙일 수 없다. 붙일 수 있어요.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어떤 조건 붙였어요? 분양회사가 부도나는 걸 조건으로. 그죠? 두 번째, 부도가 났어요. 그럼 병은 을에게 야 빨리 지어서 나한테 분양해. 권리가 생기죠.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죠. 잔금 납부해야 되죠. 의무도 부담하게 됩니다. 즉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권리만 취득하는 거지만 하나 더 추가. 의무를 부담하면서 권리를 취득.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세 번째, 나중에 병에게 권리가 생기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이 수익의 의사 표시 계속 말씀드렸죠.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기출지문이 나오죠. 묵시적으로 할 수 없다고 출제가 된 적이죠. 그리고 판례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건부다. 권리 취득함과 동시에 의무 부담할 수 있다. 의사 표시는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수의 의사 표시는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성립 조건 봤어요. 368페이지로 갑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이 뭐예요?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는 요건 두 개, 유효한 매매계약과 제3자 약관, 이것만으로는 제3자에게 막바로 권리가 생기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권리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여러분이 자고 일어났는데 남편이 여러분에게 수강증을 하나 줘요. 수강증이 뭐예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 그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남편이 학원 가서 수강증을 끊어왔어. 공인중개사 수강증을. 너 권리 생겼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붙어라. 나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근데 권리가 생겼잖아요. 좋잖아. 좋아요? 안 좋잖아. 나는 공부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나한테 수강권을 갖다 줬어. 남편이. 좋아해야 돼? 남편 멱살을 붙들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권리 취득을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의 의사를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유효한 쌍무 계약과
제3자 약관이 있다 하더라도 막바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고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수익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첫째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갑이 아니라 낙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거기 하나 있죠. 539조 2항 전항의 경우에 제3자 권리는 제3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이 채무자를 요약자에게로 슬쩍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채무자는 요약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낙약자죠. 낙약자에게 이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문제는 얘가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병에게 대금을 지급을 못 하잖아요.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고 그래야 그런 병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데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어른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갑으로서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한단 말이죠. 갑이 이렇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우리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매매계약상 갑의 소유권 이전과 을의 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관계라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갑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서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있으면 을이 병한테 물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게 540조죠. 읽어볼게요. 전조의 경우에 539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즉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의 향수, 계약의 이익을 누릴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물어볼 수 있고 채무자가 기간 내 확답을 받지 못하면 이익을 받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40조. 왜 이런 조문이 생겼는지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거예요. 밑에 동그라미 1번 수기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다. 동그라미 2번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유효 요건은 아니다. 제3자의 수기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3번 일방적인 권리로서 재산권이기 때문에 수기의사 표시하면 권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재산권이에요. 양도할 수 있고 상속 등이 가능합니다. 최고권이 있죠. 자, 제3자의 지위. 제3자는 수익의사 표시하기 전과 후가 다르죠?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니까. 자, 수익의사 표시하기 전. 그 수익의사 표시는 일방적 권리로 형성권이다. 그리고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하기 전에는 오른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왜 이렇게 해석하죠? 그 밑에 541조. 제3자 권리가 생긴 후, 즉 제3자가 수기에서 표시한 후에는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옆에다 쓰세요. 합의로 소멸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합의로 소멸을 시키지 못합니다.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가능해요. 어떻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럴 때는 제3자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합의로 변경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541조. 기억에 있지요. 제3자의 수기의사 표시 후, 즉 제3자 권리가 발생한 후 계약 당사자는 합의로 제3자의 권리 내용을 변경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요약자와 낙약자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합의 해제하더라도 합의 해제. 일방적 해제가 아니라 합의 해제하더라도 병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게 기억이죠. 그 다음 니은 아주 중요하죠.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근데 을이 이행을 안 해요. 얘가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고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뭐라고 부를까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제3자 수익에서 표시 후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첫째, 계약의 해제. 누가 해야 돼요? 갑이 해야 되죠. 병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3자는 해제권이 없어요. 자,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합니다. 자, 이때 이 요약자 을과의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병의 권리는 소멸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가의 문제가 생겨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즉 낙약자의 채무령이 있다면 요약자는 이미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 동의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제3자 권리는 소멸하게 돼요. 두 번째, 계약을 해지하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는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가 생겨요. 이 부당이득 반환 원상회복 의무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도 계약 당사자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의리설령 병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을은 병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갑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좀 납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병한테 줬는데 왜 갑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 병에게. 갑에게 돌려달라고 해라. 그리고 병. 얘는 을에게 뭐 할 수 있는가? 손해배상 청구권. 병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뭐? 손해배상 청구권.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 제3자가 수기에서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했을 때 A, B 두 가지가 아주 지문으로 잘 나옵니다. 관련 판례 1번 뭐예요? 을이 병에게 이미 급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대부분 판례가 아주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죠? 판례 1번, 2번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문제인데요. 이거 좀 어려워요. 사기강박. 여기 잠깐 보세요. 요약자 갑이 있고요. 낙약자 을이 있어요. 수익자 병이 있는데요. 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기강박이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이렇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요약자가 낙약자를 또는 낙약자가 요약자를 사기강박한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사기강박이죠. 그죠? 이럴 땐 110조 1항이 적용이 되는 거죠. 갑이 을을, 을이 갑을 사기강박해서 병을 위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의 사기강박이니까 갑 또는 을은 그냥 취소할 수 있겠죠. 문제가 요놈이 사기강박을 한 요놈. 요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기강박을 했어요. 병이 갑을 사기강박을 해서 갑이 을과 병을 위한 계약을 한 경우. 자, 여기서 110조 2항이 적용이 되는가? 즉 갑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이 되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겠습니다. 3번의 기억은 서로 사기강박을 한 거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제3자가 요약자나 낙약자를 사기강박한 경우 이때 11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가? 즉 여기 보세요. 갑은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가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느냐의 문제. 110조 2항 다 까먹었죠? 보면 되지 뭐. 64페이지. 110조 2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 관해서 제3자가 사기강박을 했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자, 그 제3자의 요놈을 싹 끼워 넣어 보세요. 요약자가 수익자로부터 사기강박을 당했을 때 요약자는 낙약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110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된다. 문제는 110조 3항이죠. 110조 3항은 뭐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자, 이 계약이 취소가 됐어요. 근데 얘가 선이야. 그럼 갑과 을과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선의의 병에게 대항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3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선의라 하더라도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되지만 110조 제3항의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110조 2항의 제3자와 110조 3항의 제3자가 누군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제3자를 위한 게서 제일 어려운 지문이 요겁니다. 사기 강박하고 결합이 돼버려서. 예? 예, 당장 머릿속에 안 와닿아도 괜찮아요. 예, 머리가 지금 표정이 370페이지로 가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370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110조 2항의 제3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나 디귿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되었을 때 선의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3자 보호 규정 107조 2항, 108조 3항, 109조 2항,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3항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가 되었을 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놈 중에 하나 외운 게 있었죠. 누구? 수익자. 그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제3자는 제3자 보호 규정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특히 그 마지막 거 사기 강박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꾸 들어보셔야 돼. 자, 그래서 쌍무계약과 관련된 제도 중에서 이제 위험부담과 제3자를 위한 계약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계약총론의 마지막 해제가 나왔습니다. 자, 계약을 했어요. 양당사자에게는 채권체보가 생깁니다. 쌍무계약을. 채권체보는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죠. 근데 어느 일방이 끝내 이행을 하질 않아. 예컨대 매수인이 끝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매도인은 천년 만년 기다릴 수는 없겠지. 따라서 매수인과의 계약을 소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가 해제와 해지가 됩니다. 이 중에서 해가 일반적인 거예요. 즉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게 됩니다. 이유는 해지는요 계약의 일부가 이미 이행이 된 상태예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학원과 계약을 했는데 학원 계약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학원과 일부가 이미 강의가 진행됐는데 그 이후에 강의가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학원을 다닌 건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다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걸 해지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요게 핵심이죠. 해지는 한 10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번 나왔으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안 나옵니다. 해지와 관련해서는 지문 한두 개 정도 출제될 수 있는 건 그거 나중에 체크할 거고 해제를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해제가 뭐냐? 계약이 성립을 했고요. 유효해요. 그런데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한데 계약이 성립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려요. 그리고 일방적인 거야.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어. 또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요게 해제입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한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하고 유효하다면 채무가 생겼죠. 그걸 누가 이행을 안 해. 계약을 한 후에. 그걸 이유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그리고 해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소급해서 소멸해버립니다. 이런 걸 해제라고 하게 된다. 그래서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다 그랬어요. 첫째가 뭐하고 구별해야 돼요? 요 첫 번째 개념과 구별해야 될 게 철회가 있지요. 철회는 뭐였어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소멸시키는 거.
청약을 했다.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후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철회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거구나. 반면에 해제는 계약이 성립했고 유효해.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키는 게 해제가 될 겁니다. 그죠? 두 번째,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해야 되죠. 반면에 계약 당시, 계약 체결할 그때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어요. 이때는 뭐 할 수 있었어요? 취소죠, 취소. 자, 계약 해제와 취소도 가끔 비교하는 지문이 나오는데 그냥 간단히 들어두세요. 취소는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죠? 법률 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반면 해제는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존재해야 되고 법률 행위 당시 존재해야 되고요. 법에서 정해놨어요. 제착사강이라고. 반면에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하고요. 법에서 정한 게 있고 당사자가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해제를 하면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소급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이에요. 취소하면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생기고요. 해제하면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원상회복 의무가 생깁니다. 취소권은 범죄행위 한 날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간 행사하라고 법이 못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해제는 해제권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당사자 약정할 수 있고요. 취소권은 안 돼요. 해제권은 약정할 수 있고 약정이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걸립니다. 등등등.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르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기억하자. 해제 사유는 계약 이후 발생, 취소 사유는 법률행위 당시 존재. 이렇게 당시 존재. 세 번째, 해제는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죠. 근데 아까 해지는 장래를 향해 소멸시킨다 그랬죠. 그죠? 해제와 해지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되고요. 해지는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학원 계약처럼 계약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해져 있는 거, 요거를 계속적 계약이라고 합니다. 요런 데 적용이 된다. 다죠, 역시. 자, 제일 중요한 거,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단독행위. 반면에 합의 해제가 있더라요. 합의 해제. 즉 기존의 계약을 기존의 각과의 계약을 했는데 그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각과의 계약을 했어. 그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요구를 해. 야, 계약 해제할래? 청약, 을이 수락, 승낙. 양당사 자 합의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걸 합의 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이거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성질이 완전히 다르죠? 일방적인 것과 상대방 합의 봐야 되는 거 다르잖아. 따라서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 합의 해제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원칙 안 된단 말이죠. 특히 해제의 경우에 돈 돌려줄 때 이자 가산해야 돼요.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단 말이죠. 다르죠.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을 때 나중에 돈을 돌려주는 경우에 받은 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도록 하고 있지만 그게 합의 해제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합의 해제는 이자 가산 의무가 없고, 일방적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합의 해제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약정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당연히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제3자 보호해야 됩니다. 해제는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어요. 합의 해제에 제3자 보호 규정을 적용 안 하면 해제해야 되는 경우 제3자를 보호 안 하려고 당사자가 합의 해제로 회피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합의 해제도 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보호가 됩니다. 두 가지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합의 해제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제하기라는 계약이잖아요. 반드시 명시적 합의 해제만 되는 건 아니고요. 뭐도 가능해요. 묵시적 합의 해제도 돼요. 마지막으로 계약을 합의 해제했어요. 소멸했죠. 나중에 만나서 기존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죠? 부활시키려면 삶은 계란만 먹으면 돼요. 부활절에 삶은 계란. 썰렁하지요? 네. 부활시킬 수 있다. 합의 해제를 통해서 이미 소멸한 계약을 적어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부활하는 약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합의 해제에서 주로 출제되는 것들입니다. 371페이지. 구별 개념, 해제 계약. 이게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1번에 의의가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있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관련 판례가 있지요. 관련 판례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동그라미 1번, 2번인데 간단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손해배상 같은 거 없다 그랬었죠? 한 장을 넘기면 나오죠. 해제계약의 효과 관련 판례는 넘어가고 해제계약의 효과 첫 번째 합의 해제도 계약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랬죠. 효력은 합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겠죠. 니은 단독행위에 관한 규정은 해제계약에는 적용 안 되니까 밑줄 그어져 있는 거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 안 되고요. 다만 제3자는 보호가 되고요. 관련 판례 1번 이자가 할 의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판례 밑에 디귿 부활시킬 수 있다. 뭐 이 정도. 그래서 단독행위인 해제와 계약인 합의 해제를 꼭 구별해달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합의 해제는 단독으로도 문제가 수차례 출제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마지막 실권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권약관은요, 자동해제 특약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원래 해제는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권약관은요, 해제한다고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유가 생기면 자동으로 해제가 돼요. 다만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해제한다는 말을 할 필요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려면 당사자 사이에 미리 특약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실권약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권약관이 대법원에 할 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두 가지 실권약관이 있습니다. 판례가. 자, 여기서 중도금 지급은 선이행 의무죠. 반면에 잔금 지급은 보통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과 동시이행 관계죠. 그래서 달리 지급한다 말이죠. 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실제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자동 해제돼야 되겠죠. 근데 요 놈이 문제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라고 했는데 잔금 지급기일 날 매도인이 소유권 안 넘겨줘. 그래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건 매수인 잘못이 아니지요. 그럼 그때는 자동 해제되면 안 되겠지요. 따라서 요 경우에는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이 지체가 되어야 자동 해제가 됩니다. 즉 잔금 지급일 날 매도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을 제공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못 줘. 이게 지체죠. 그럴 때 자동 해제됩니다. 단순히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금 지급기를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자동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실권약관이 있습니다. 양가로 동그라미 1번. 자, 2번 중도금이 있죠. 매매계약이 있어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특약,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특약입니다. 이때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자동 해제된다. 그런데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을 때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의 소유권 이전은 동시행관계 있으니까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잔금 지급 기한을 도과했다 하더라도 지체가 아니라면 자동 해제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야 되죠. 이게 자동 해제되려면 지체여야 한다. 지체가 되려면 매도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자신의 의무를 이행 또는 이행 제공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게 3번이죠. 그래서 중도금과 잔금 미지급을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제의 개념과 관련하여 5가지 구별해야 될 개념이 있고요. 그중에서 합의 해제와 실권 약관 2가지는 오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3번째가 해제권 발생 원인, 즉 해제 사유. 아까 해제권은요, 계약을 해제하려면 계약 성립 이후에 그 사유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게 뭐냐 말이지. 계약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계약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꿈자리가 사납다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거는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이 됩니다. 이 2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미리 약속을 했어. 약정 해제권. 땅을 매매하면서 나중에 이 땅에 대해서 내가 짓고자 하는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해놨는데 건축 허가를 못 받았어. 그런 것들이 뭐가 돼요? 약정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가 법에서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법정 해제 사유고요. 법에서 요러요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법정 해제 사유가 2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고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는 어떤 특정한 계약에만 따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죠. 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뭐냐? 채무 불이행. 그 중에 규정이 있는 게 2개. 이행지체, 이행불능이에요. 이게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 중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고 우리 민법이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2가지라면 544조, 546조. 자, 몇 조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2가지가 있더라. 이거 외에도 불완전 이행이라는 게 있고요. 부수적 채무 불이행이 있고요. 채권자지체, 수령지체가 있습니다. 물론 이 채권자지체, 수령지체는 학설 대립이 있고요. 그냥 설명드릴 거예요. 이행지체하고 연결되니까. 이거 외에도 무슨 담보책임 등등이 있는데 이 5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5가지. 그 중에서도 규정이 있는 건 2개.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는 조금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2종류가 있습니다. 보통의 이행지체가 있고요.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습니다. 545조.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어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 사유. 따라서 시험에서는 이런 경우에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해제권이 생기는가? 단순히 이행지체가 있으면 무조건 해제권이 생기느냐? 그건 아니더라. 규정이 따로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요건 하에 해제권이 생기는지를 숙지하실 필요가 있다. 그게 법정 해제 사유가 되겠죠.
373페이지 해제권에 의의가 있고 발생 원인의 약정 해제권과 다음 페이지 법정 해제권이 있고 그중에 4번 법정 해제권의 양가로 1번 법정 해제 사유가 두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세 번째 줄 채무 불이행 그중에 동그라미 2번 규정이 있는 게 두 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은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우리 민법은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틀린 지문이죠. 불완전 이행은 규정이 없습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두 가지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해제권이 생기는지는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